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막막함을 해결해 드리는 강사 정재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텐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시험까지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 합격 의미의 본질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써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문장의 핵심은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2027학년도에 제시된 문제들에 꼭 맞는 답만 잘 써낸다면은 당연하게도 합격은 따라오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좀 따져볼 거는,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것만 찾아낸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기 때 이니셜, 에센셜, 고체, 유체, 첨문,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반복해서 해왔던 과정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제의 구성 요소 3가지, 재료나 조건, 그다음 도구 또는 배경 지식,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표나 답, 이 3가지 구성 요소의 틀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반복해서 했던 게, 아까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우리가 골라내서 답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이 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많이 했던 거고, 만약에 전반기 때 이제 이니셜, 에센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강의 전에 하라고 말씀드렸던 활동이나, 그 다음에 강의 중, 강의 끝나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활동들을 꼭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강조 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을 흘려듣지 않고 몸소 실천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기출 문제를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그 문제의 어떤 풀이 과정, 답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요런 것들이 재료구나,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바탕으로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또는 문제풀이 도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의 구성 요소들을 보는 눈이 조금이나마 키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시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로 26학년도 A형 1번 해양학 기입형 문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문제가 이제 2점짜리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이 빈칸 부분 읽어보면은 표층 해수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방향 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읽어보다 보면은 이동하는 해수에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땡땡이 작용하며 북반구의 경우 오른쪽으로 편향된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힌트, 재료 또는 조건, 이런 걸 보고서 머릿속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인 전향력에 대한 배경 지식이 떠올라 줘야 되고, 그러면 이 내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매칭을 시킨 다음에 출제자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들을 판단한다면 정답으로 전향력이라는 걸 떠올려 가지고 답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살펴보자면, 두 번째 예시로 26학년도 A형 4번 문제, 천문학 계산형 문제인데, 자료는 천체 망원경에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보름달 관측한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자료 보니까 구경 150mm이고 f8 이런 식으로 기호가 나와 있는데, 요 제시되어 있는 재료를 보고서 머릿속으로는 초점비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떠올라 줘야 되고, 이 초점비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안다면 초점비를 구성하는 수식이 구경분의 초점 거리니까 문제 제시된 조건인 구경 150mm 초점비 8이라고 하는 힌트를 바탕으로 초점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3요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재료도 제시를 해드리고 이 재료를 바탕으로 요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지금 눈앞에 바로 있으니까 초점거리 구하는 게 정말 수월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이 문제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 적절한 재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재료에 맞는 배경 지식을 끌어오고 그 배경 지식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까지 가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단계에서만 삐끗해도 이거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이거 왜 안 풀릴까, 그러다가 결국에 답으로 못 써내고 나중에 시험 끝나가지고 시험지 보자마자 바로 또 다시 생각나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2027학년도 문제가 뭐가 나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3 요소는 어쨌든 재료, 도구,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틀을 바탕으로 문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용어나 조건들 중에서 목표에 쓸모가 있는 재료들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 그 재료랑 관련 있는 배경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재료랑 도구를 조합을 해 가지고 목표까지 잘 도달을 해 주면은 정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요 예시 문제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이고, 배경 지식 잘 가져오기만 해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문제들만 존재하진 않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예시로 가져와 보면은, 세 번째 예시로 26학년도 B형 6번 문제, 지구물리학 해석형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주시 곡선하고 지진 기록 나타나 있고, 그다음 자료 내용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 지진파 속도 구조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만 지진파 도착 시간이 조금 더 수정되어서 얘를 다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PSC는 변하지 않았다, 요런 식의 조건이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요런 재료들 중에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배경 지식으로 규모라고 하는 거, 동일한 지진은 장소와 관계없이 규모가 같다라고 하는 요 특징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배경 지식 지난 거리 100km인 곳의 표준 지진계에 나타난 지진 기록의 최대 진폭을 가지고 규모를 추정한다. 근데 여기서 요 지난 거리에 대한 기본 조건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의 문제처럼 배경 지식을 가져와 가지고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재료랑 대입을 해 가지고 목표를 구해내고, 요 단순한 전개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조건으로 한번 흔들어 주는 작업을 해 주고, 그럼 우리는 이 배경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흔든 거에 걸맞게끔 배경 지식을 다시 활용을 해줘야 된다, 요런 작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에도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PSC를 가지고 지난거리 추정할 때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요런 지식들은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 흔들린 조건으로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또 해줘야 된다, 요런 생각을 좀 세 번째 예시를 가지고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에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출제 구조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그 3요소 재료, 도구, 목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 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주어져 있는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 재료랑 연관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잘 끌어오고, 그 다음에 재료랑 배경 지식을 단순하게 접목시켜가지고 목표로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조건에 맞게끔 다시 재활용을 해가지고 목표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약간의 변칙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제 구조를 파악해서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적당한 거 가지고 오려면은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 도구, 배경 지식이 내가 잘 써먹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갈래를 어떻게 하면 잘 채울 수 있을까? 요게 일단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든지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방식이 뭘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어떤 그 밑바탕이 되는 본질과 목적의식,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본질이나 목적의식이나 요것만 명확하다면 어떤 공부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합격에 도달할 수 있다,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반기 이 시점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적당한가? 이게 정말 나한테 최선의 방법인가?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방식이나 방법, 그 디테일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본질과 핵심, 목적의식, 요것들만 잘 방향성 있게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 상관없다, 요걸 일단 첫 번째로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남은 영상에서는 요 두 가지 갈래를 어떤 식으로 좀 챙길 수 있을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출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다. 요거는 뭐 많이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들 하시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좀 검증돼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자료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자료를 정말 열심히 해체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서 자꾸 해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는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보고 풀고 답 맞추고 이걸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만약에 저랑 같이 뭐 이니셜 에센셜을 같이 공부했다. 그러면은 일단 그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문제 풀고 답 맞추고 그 이상의 공부는 이미 해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니셜 에센셜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고 뭐 독학을 하시던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하시던 여러 사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선생님들이 전반기 때 공부했을 때 기출 문제를 단순히 풀기만 했다.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체하고 분석하는 작업들을 꼭 해주셔야 된다. 저 1번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2027학년도 임용을 출제하러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 뭐 들고 들어가시겠죠? 근데 출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출제하는 교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출제 들어가는 교수님을 약간 뭐 되게 약간 신처럼 굉장히 어떤 뭐 우월하고 똑똑하고 전혀 뭐 불안함이나 걱정함 없이 뭐 출제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님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하고 불안, 걱정이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문제에서 오류라도 하나라도 나오면은 시험을 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단 직접적으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 오류 생기면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화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했더니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구나, 이 정도 문제 만들었을 때 오류 안 생겼네, 이런 식으로 과거 기출 문제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교수님이 가장 먼저 참고하는 그 재료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초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이 단순하게 기출문제 놓고 읽고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재료들이고 이 재료들하고 관련 있는 배경 지식은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재료랑 배경 지식 합쳐가지고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요 논리 과정들을 수집하고 다음번에 비슷한 논리 과정이 쓰인다면은 내가 또 써먹을 수 있게끔 체득화시키는 과정, 그게 진정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좀 공부를 잘 해놨다면은 그 다음으로 건드릴 거는 평가원, 같은 평가기관이죠.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G1이나 G2 문제들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하고 뭐 유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문제들 안에도 재료랑 도구랑 목표가 존재하니까 그 검증된 문제들 가지고 문제 해체하는 작업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들은 그래도 개수가 좀 꽤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 주면서 이 문제풀이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은 단순하게 뭐 문제 풀고 개념 공부하고 그거랑 다른 차원으로 또 중요한 게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 능력도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사항 지원지투 공부하실 때는 항상 제시되어 있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안에서도 내가 잘 모르겠는 거는 바로 넘기고 아는 것들은 바로 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빠르게 넘어간 다음에 모르는 거 한 번 더 보고, 요런 작업들이 체득화가 되어야 된다. 요런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 2번까지 만약에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3번 자체 문제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내가 출제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했다면은 그 분석한 감을 바탕으로 나도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를 구성하는 3요소, 재료, 도구, 목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공도서를 막 뒤져보다가 뭐 괜찮은 그림이나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이제 임용 문제들을 봤을 때 이 개념을 단순하게 뭐뭐의 정의를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었다. 그럼 만약에 요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요런 부분들은 문제의 재료로 제시를 해주고, 요런 부분은 문제는 없지만 떠올려야 되는 부분으로 냅두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본 사람이 요거를 떠올린다면은 답까지 갈 수 있게끔 문제 설계를 해보자. 요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 요게 물론 문제를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들고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를 설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들지만, 이런 작업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해보는
풀어보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정으로 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2027학년도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 내가 문제 만들었을 때 이 개념 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출제자도 이 개념 가지고 문제 만들었네? 그럼 이 개념 안에서 지금 문제 드러나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 정보인데 문제 없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내 기억을 뒤지다 보면은 막연하게 이 지구과학 전범위 안에서 내용을 떠올리는 거랑은 기억을 인출하는 효율 측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시간이나 에너지가 여유가 되신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저 3번 내용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4번. 만약에 나는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좀 검증된 문제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제가 준비하는 요 포텐셜 코스 또는 이제 리허설 코스 그런 커리큘럼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절약하고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본질 목적의식 그것만 명확하다면 저 1번, 2번, 3번 그리고 저 4번에 나와 있는 저 포텐셜 굳이 이 포텐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 출제 스터디를 이제 운영을 해보고 그럼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밑바탕이 되는 본질 핵심이라는 걸 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돈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시간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조금 더 검증된 문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포텐셜이랑 리허설 코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포텐셜 문제 구성 한번 보면은 포텐셜은 출제 예상 개념을 동형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제 뭐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포텐셜은 과교론이 안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진행하는 리허설은 과교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과교론이 23문제 중에서 6문제니까 포텐셜은 A형 9문항, B형 8문항 해가지고 한 회차가 총 17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17문항 안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영역별 비율을 기준으로 A형에서 지질 2문제, 지구물리 1문제, 대기과학 1문제, 해양 2문제, 천문 3문제 요런 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문제 순서나 유형도 일단 최대한 작년 유형을 따라가려고 했고요. 이게 뭐 아마 선생님들이 기대하시기에는 2027학년도를 조금 더 적중해줬으면 좋겠고 좀 다르게 말해가지고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어떤 유형의 어떤 과목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내용까지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임용 지구과학의 특성상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출제 들어가는 교수님이 문제를 내는 영역의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이제 올해 출제를 누가 들어가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출제 들어가는 교수님이 좋아하는 주제의 개념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은 그 2027학년도 어떤 문제나 개념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그동안의 출제 경향들 그 다음에 출제된 범위들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동안은 이쪽 범위에서 많이 나왔네 그럼 이쪽 범위에서 문제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대한 기록이나 데이터들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이건 마치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갈지를 예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출제 들어간 교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출제 경향들이나 출제 범위들 비율 분포 이런 거 고려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 본인이 그동안 연구했던 개념들 이런 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만드시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2027학년도 문제를 예측하고 맞추고 적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하고 요 커리큘럼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거 포텐셜 리허설 코스를 진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출제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했고 그거를 좀 더 연습해 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텐셜 리허설이 존재하는 거지 2027학년도 적중될 문제 어떻게든 만들어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거 포텐셜 리허설 들으면은 2027학년도 나올 문제들 조금 더 미리 한번 체감을 해볼 수 있겠지
요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 까놓고 봤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랑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우연찮게 겹쳐 가지고 적중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뭐 데이터에 의한 예측이라기보다는 거의 우연에 가까운 수치다. 요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차에 17문항 A형, B형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존재해 가지고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출제 기반 도서 목록은 각 과목별로 요런 책들을 주로 참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파란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본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과거 올림피아드, 변리사, 기상직 문제들, 여기에서 임용에 좀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 것들, 얘네들도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풀이 요소에다가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체크했던 요 파란 색깔로 표시한 요 책들에서 각 과목별로 출제 예상 주제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포텐셜 리허설 문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7학년도에 어떤 교수님이 출제를 들어갈지,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로 한번 접해보자. 지금 말씀드린 요 한 문장이 포텐셜 리허설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좀 인지하신 채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면은 포텐셜 강의 구성인데, 이제 포텐셜 강의는 1회차로 제공되는 이제 17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과목별로 나눠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포텐셜 1회차 지질학 관련된 문제들로 한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강의는 뭐 지구 물리학 문제들로 구성된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강의들 안에 문제에서 사실 뭐 이니셜 에센셜처럼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요거의 배경 지식을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식까지 가면은 강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니셜 에센셜만큼의 깊이로 이제 막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은 이니셜하고 에센셜 때 공부했던 것처럼 강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니셜, 에센셜처럼 모든 용어에 대해 가지고 배경 지식을 다 공부하진 않는다. 근데 그 문제의 주요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은 한 번 더 강의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재료들을 봐야 되고, 이 재료들하고 연관된 배경 지식은 뭐였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풀이 논리 과정까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강의가 단순하게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하지만 이니셜 에센셜만큼 설명을 많이 하진 않는다, 약간 그 중간 단계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포텐셜 시스템을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포텐셜 강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요 정답률도 같이 한번 기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썼던 오답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요런 출제 구조를 잘못 파악하면은 이런 답으로 갈 수 있다, 요런 내용도 강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하반기 합격 전략에서 중요했던 두 갈래 있었죠. 하나는 출제 구조 파악하는 거, 그 안에서 이제 뭐 재료, 도구, 목표, 요거 해체해서 분석하는 작업 알아내는 거 첫 번째였다면은, 두 번째는 이 재료랑 연관돼 있는 문제 나와 있지 않은 그 배경 지식들, 걔네들을 올바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부가 나머지 한 갈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갈래 문제풀이 도구 배경 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해를 넘어선 체득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책이나 강의 자료에서 이렇게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인과관계가 이래 가지고 이번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이해했다는 행위만으로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논리 과정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해한 다음에 요 내용이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게끔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완료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게 체득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넘어선 체득화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거, 인출하는 연습, 뭐 백지도 좋고 다른 사람 앞에 놓고 설명하는 작업도 좋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를 내 입 밖으로 내보고 손으로 써보는 작업들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답안지로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번 보면 문제와 결합
잘못된 개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공부 자체에 초점을 맞춘 공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개념 체계에 담거나 해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개념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생기는 문제점이 결국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첫 화면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는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쓰는 게 목적이고 그럼 결국에 그 시험 문제랑 연관된 어떤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반기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전반기 때 기출문제 분석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문제는 볼 필요 없어. 그냥 문제에서 뽑아낸 지식들만 반복해서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드는 생각은 분명히 내가 이 개념에서 이런 거 다 외워놨는데 문제를 풀 때는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문제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지? 요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뭐 시험 끝나고 제가 해설 강의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해설 강의 볼 때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공부할 때도 문제랑 같이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 이 문제에서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뭐 정의, 특징, 과정,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정에 이런 부분이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정의나 특징의 요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목표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문제 해결력도 놓치지 않고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니셜이나 에센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 강의 자료 구성을 보면은 첫 페이지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랑 관련된 배경 지식이 따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개념들만 모아놓은 개념서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실제 문제랑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 너무 개념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멀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 꼭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 3번 전략적 암기 및 회독, 양 줄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가상적인 목표를 생각을 했을 때 시험 보기 전까지 적으면 5회독, 많으면 뭐 10회독, 15회독 이런 식으로까지 이 개념 한 바퀴를 계속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딱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놀라시는 선생님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때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15회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1년을 나누기 15를 해가지고 회독을 돌리는 이런 시스템이 절대 아니고 아마 전체 기간 중에서 절반 정도는 1회독 하는데 시간을 쓰고 2회독 하는 데는 25%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회독을 하는데 기간이 짧아지면서 나중 되면은 하루 또는 반나절 만에 한 바퀴를 돌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모든 내용을 똑같은 속도로 다 보려면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독을 돌리시면서 이 개념은 내가 다시 안 봐도 되겠다. 그럼 또 체크를 해놓으시고 근데 이 개념은 잘 모르겠다 하면 또 체크해놓고 그런 여러 가지 체크들이 쌓이면서 이것들은 눈으로 싹 봐도 이거는 내가 바로 인지하고 있고 안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야 하는 거 바로 넘어가지고 그리고 넘기다가 체크된 거 보고서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봐주고 이해하고 다시 또 가리고 말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10회독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내가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모르는 것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리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생각을 해주시면서 결국에 저 두 번째 갈래의 최종적인 모습은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갈 때 실제로는 책을 엄청 많이 보고 강의 자료 엄청 두껍고 하지만 대다수의 내용들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렇게 회독을 많이 돌렸음에도 자꾸 인출이 잘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걔네들만 모아놓은 얇은 노트 한 권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최종적인 모습이다. 그러려면은 효과적으로 체크 잘하면서 양줄이기를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을 수정해가지고 시험장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노트 한 개씩을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보면 답이 될 만한 내용인지 예상.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만든 강의 자료도 그렇고 아니면 필독서라고 불리는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로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출제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과연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에 맞는 답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 개념 자체에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이 개념을 볼 때도 '얘가 문제에 나올 만한가? 근데 이게 중요해 보이긴 한데 답으로 쓰기엔 너무 조잡한데?' 요런 생각들이 만약에 든다면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면서 조금 더 답이 될 만한 내용들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요런 작업들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두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텐셜 스터디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 볼 건데, 제목이 포텐셜 함께 푸는 스터디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이렇게 붙였고요. 이 포텐셜 함께 푸는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은 대부분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향력이 엄청난 시험 문제를 풀 때의 시간 관리 전략,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연습하려고 스터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 7회차고 리허설이 3회차 해가지고 총 10번의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번의 기회가 뭐 꼭 어떤 뭐 학교에서 교실 마련돼 있고 감독관 있고 뭐 그래야지 완벽한 연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진행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거 줌을 켜놓고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 풀 때 떠시는 선생님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번을 떨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그 떨림의 정도가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뭐 줌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연습이고 덜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에 시험 본 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포텐셜 스터디, 리허설 스터디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 그런 생생한 증언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효과를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간 관리 전략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립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 이 문항별로 정해진 시간까지만 고민한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러 가실 때 분명히 문제 읽었을 때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고 내가 좀만 고민하면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시간을 엄청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형 뭐 11번, 12번 가장 뒤쪽에 있는 문제들, 얘네들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답안지 제출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항별로 고민하는 시간을 딱 정해 놔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제대로 안 나왔다면 어차피 좀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니까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선택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시험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모르겠는 문제는 여러 번 본다. 이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은 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떠오를 확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를 끝에 문제까지 가고 몇 문제 답안을 좀 써놓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본다면은 그 사이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을 어느 정도 써놨다는 어떤 그런 안정감, 그리고 한 바퀴를 일단 돌려 가지고 이 A형에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어떤 인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인출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기억이 안 났던 그런 포인트에서 기억이 나는 순간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모르겠는 문제는 여러 번 본다라고 하는 원칙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제 제가 이제 강사한 지가 이제 3년 차인데 그동안 이제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수강생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뒤에 있는 거 A형 11번, 12번 제대로 못 풀고 이제 끝나는 경우. 근데 그 11번, 12번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 경우. 그러면 그 문제들 뭐 적게는 4점, 많게는 8점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 4점하고 8점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시험이 어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니 그 중요한 시험에서 뒤에 문제 못 푸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 문제 늪에 잘못 빠지면은 내 체감상은 한 4, 5분 지났나 싶은데 실제로는 10분, 20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미 조급함 발동이 돼가지고 그 뒤에 문제 풀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못 풀고, 기억 한 방에 나면 바로 풀리는 건데 기억 왜 안 나지 고민하다가 시간 더 끌고, 그러다 보면은 뒤에 문제 못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변수가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확실하게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통제하는 전략은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시험 3회독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을 배점과 문항수를 고려하여 3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이 90분짜리다. 이렇게 되면은 요 1회독 60분 동안 2점짜리 기입형 문제는 1점당 1.5분 배당을 해가지고 2점짜리 문제는 3분 만에 풀어야 되고 4점짜리 문제는 6분 만에 풀다. 이렇게 시간 한정을 두고 풀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한 바퀴를 60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모르는 문제 중에서도 딱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못 풀겠다 하고서 빠르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고민하다가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을 건데, 만약에 딱 보자마자 빠르게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전에 할당해놨던 시간들에다가 여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내가 좀만 노력하면은 더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 문제에다가 여유 시간 할당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더 할당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 내용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답안은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기. 요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 절약하는 효과도 물론 있고, 두 번째는 답안지에 어느 정도 내용이 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좀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강조하겠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잘 풀려면은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지 인출이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뭐 간절함이 너무 크다든지, 또는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든지, 긴장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요런 감정 상태로 가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내 시야 초점 좁혀들고 심장 빨리 뛰고, 그러다 보면 생각 날 것도 안 나고, 그런 악순환이 흘러가게 되면은 내가 그 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점수가 온전하게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시험을 보는 동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물론 어렵지만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회독도 한 바퀴 돌리고, 모르겠는 문제들만 2회독으로 한 번 더 돌리고, 그 다음 2회독 돌리면서 알겠는 문제 답안지에 쓰고, 모르겠는 문제들 3회독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시험이 끝났을 때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제 못 풀었다 이 생각은 안 듭니다. 그냥 내가 이거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이거까지 했으면 문제 풀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3회독으로 그 문제를 3번이나 두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다는 핑계가 이제 떠오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시험 3회독 전략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립한 전략이든 어쨌든 시간을 통제하는 전략은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본 거 요거 90분은 시험 때 버전이고, 포텐셜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포텐셜은 과교론이 없는 28점 만점에 63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배점당 1.5점을 배정한다면은 2점짜리 3분, 4점짜리 6분 배정해서 1회차 42분 만에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답안지에 답 적고, 모르는 문제 2회차 때 15분 만에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리고 이제 2회차 때 또 몰랐던 문제는 3회차 때 이런 식으로 돌리는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수험생 시절에 저는 시험 종 딱 치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미리 정해놓은 숫자들을 쫙 썼습니다. 그리고 시계 계속 보면서 이 숫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린다 그럼 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했더니만은 시험이 끝났을 때 후회가 전혀 없고, 그냥 그 시험 자체의 행동에서 진짜 할 만큼 했다,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냈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 전략을 포텐셜 7번, 리허설 3번 있기 때문에 10번의 기회 동안 꼭 이 전략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전략으로 꼭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포텐셜 강의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좀 특이하기도 하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좀 불만이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 불만인 포인트가 이제 8월 7일에 포텐셜 개강하는 포인트에서 1회차 문제가 배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때 포텐셜 1회차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스터디는 이제 시간 재놓고 문제 풀고 종료령 올리면 10분 안에 답안지 바로 제출하는 그런 스터디고요. 그 다음에 1회차 답은 요 스터디가 일요일 오전 뭐 12시 몇 분이면 끝난단 말이죠. 그 끝나고 나서 1회차 답은 배포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요 해설 강의가 좀 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청들이 좀 있으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의 결과를 반영한 해설 강의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해설 강의를 뭐 먼저 배포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미리 찍어 놨다가 선생님들 시험 끝나면은 뭐 제공해 드리거나, 그런 방식보다는 선생님들의 어떤 살아있는 반응들을 좀 담고 싶은 마음이 의도다,
그런 제 의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 참가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요 월요일에 채점하고 통계 내 가지고 받으신 점수, 그 다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점수 평균, 그리고 이제 뭐 1배수, 1.5배수, 커트라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장 잘 본 선생님,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의 점수 분포도, 요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받기를 희망하지 않으신다, 나는 요거 받으면은 너무 멘탈적으로 흔들릴 것 같다, 그런 선생님들께는 제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해설 강의가 조금 늦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문제 배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같이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지고 월요일에 통계 내고 화요일날 강의 올라간다, 요 시스템이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쭉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좀 여담이지만 작년에 좀 제보가 여러 개 들어온 게, 작년 초반에는 요 답이랑 해설 강의가 좀 먼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보가 좀 여러 개 들어온 게, 친구 중에서 이거 답이랑 해설 강의 먼저 보고서 문제를 일부러 잘 푼다, 그러고서 통계 이제 카톡 오게 되면은 자기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그 내막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게 너무 꼴 보기가 싫다, 요런 제보가 좀 여러 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런 것 때문에 답이랑 해설 강의가 저 스터디보다 먼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1회차부터 7회차까지 쭉 진행되다가 9월 22일에 올라가는 해설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퍼텐셜은 종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공부하실 시간 있다가 그 다음 이제 10월 중순 정도 해가지고 리허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답안 작성 요령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신 다음에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첨삭을 해가지고 의견도 달고 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좀 여건이 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채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답안 작성 관련해가지고 좀 일괄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은, 첫 번째,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을지 출제 의도를 예측해보기. 이제 요거 1번은 선생님들 중에서 답안을 쓸 때 뭔가 이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 문제 들어있는 개념의 키워드만 보고서 그냥 맞는 말을 답으로 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첫 화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험 문제에 맞는 답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이 맞다고 해도 출제 의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된다, 요 포인트를 첫 번째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채점자가 어떤 마음으로 답안을 채점할지 핵심 키워드 예측해 보기. 요거는 이제 아마 뭐 기간제나 뭐 교생에서 채점하는 역할을 한번 수행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채점지가 굉장히 많고 채점할 일들을 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야 뭐 꼼꼼하게 읽고 문장 다 읽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은 문장 이렇게 그렇게 빠르게 읽으면서 어떤 해당 키워드들만 체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거 답안 맞는 방향으로 쓰셨네 하면은 맞다고 체크를 하는 수준으로 간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채점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답안을 쓰는 방향이랑 그 방향을 잘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들, 그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답안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미사 여구들이 어떻고 그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에 맞는 핵심 키워드들, 그것들만 잘 포함이 되면은 맞다고 채점이 된다. 그리고 길이도 상관없다. 핵심 키워드만 잘 들어가 있으면은 짧아도 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괜히 맞는 말 덧붙여가지고 막 있어 보이는 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는 핵심 키워드들만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 답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을 쓸 수 있는 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출제자가 의도한 모범 답안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서술형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한 문장 안에서 다 끝난다, 그 한 문장 안에 끝내기 위해서 정말 들어가야 될 핵심 키워드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 부분을 2번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출제 의도에 맞게 핵심 키워드만 잘 포함시키면 정답 처리된다, 요 마음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좀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주간 멘탈 관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 문장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지지 말고 그냥 하나의 방탈출 게임이라고 생각하자.
요 문장을 준비한 거는 지금 이제 포텐셜이랑 리허설 문제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약간 그 방탈출 설계하는 사람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면은 문제를 푸는 사람도 이거를 너무 뭐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이입해 가지고 "이거 나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이야. 이번 시험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보여주자." 이런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감신경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풀 것도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어차피 이 시험 문제 잘 보고 싶고 합격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드글드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냥 이거 문제 내가 연습했던 대로 재료, 도구, 목표 이거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게 단서 찾아가지고 방탈출하는 것처럼 뭔가 힌트나 단서를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가볍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진지하고 초점 좁혀가지고 시야 좁아가지고 단서도 못 찾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이번에는 출제자가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개념에서 어떤 부분을 재료로 배치하고 어떤 거는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답은 뭘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뭐 추리 문제 같은 거 푸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개념을 잘 공부하고 체득화가 돼 있으면은 합격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정말 뭐 운이 없게도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개념들 그리고 출제 의도나 방향들 그것들이 내가 공부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다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좋고 안 좋고를 그 시험장에서의 그 순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뒤집기는 거의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입장을 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쌓아놨던 공부의 시간들, 노력들, 개념들 걔네들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지를 마주하는 순간 출제자가 준비한 판때기는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간 관리 전략에서 너무 막 실패하거나 뒤에 있는 문제를 아예 못 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점수의 어떤 폭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시험 보는 동안 너무 잘하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도 맞추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 과도한 긴장과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공부한 것들에서 나온 거 열심히 맞추고 모르는 건 남들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놓고 시험을 보는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 이야기가 그냥 포기해버려라 요런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 과도한 긴장, 불안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은 초연한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7번, 리허설 3번, 10번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꾸자꾸 그런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장에서 초연한 마음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는 이제 포텐셜 1회차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